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국무총리도 말씀하시고 경제부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진짜 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면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은 특별히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있는 스튜디오에 나가서 거기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희 집 제 서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촬영 장비, 또 여러 가지 녹화 장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좀 깨끗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리가 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3.5%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까지 무려 12번 통화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3.5%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간으로 따지면 1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계속 현재 수준 3.5% 기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해요. 배경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러한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떤 의결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내놓거든요. 그 의결문을 보면 정확한 이름은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사실 2022년 한 6월 그때만 해도 금리, 소위 그 물가 상승률이 이게 6% 수준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막 높여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다가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202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한 2.4%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우리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 다시 말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인데 거기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좀 더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보면 2023년 6월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다가 이게 다시 잠깐 반등한 때도 있었고요. 최근에 좀 떨어지는 듯 하지만 이게 굉장히 완만한 추세이다 하는 것이 우선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이런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는 사실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물가지수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서는 좀 물가 상승을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업계에 요청 또는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소위 그 공공물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가스요금 아니면 교통요금,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상승 요인이 충분히 지금 이미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 인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라는 것이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사실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4%를 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물가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외환시장 불안인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 2022년 말 가면
그 대미 달러 환율이 이게 1,400원대를 훌쩍 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화들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3월 2023년 초에 가면 이게 1,200원대 초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게 보면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슬금슬금 계속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최근 어제 기준으로 보면 대미 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거의 1,400원대까지 육박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추가해서 예전 그 2022년 하반기 그렇게 1,400원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5.5%잖아요. 사실 5.5에서 뭐 5.25까지 이렇게 밴드를 주고 있는데 상당 기준으로 하면 5.5%고 우리나라는 3.5%인데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가 무려 2%인 거예요. 이 정도면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해외 자본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찾아서 돈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금도 당연히 한국보다 뭐 미국이 더 여러 가지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실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달러를 가지고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유로 통화라든가 아니면 일본 엔화라든가 아니면 금과 같은 이런 것을 보유함으로 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적정한 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외환 보유액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4,692억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반대로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그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외환보유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게 2024년 7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4,122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려 1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이죠. 21년부터니까 22년, 23년. 그래서 2년 반 동안 외환 보유고가 무려 570억 달러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10% 최고치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이미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버리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의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그러면 더 외국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특히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더 커지고 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또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그 외환보유를 더 팔아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요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 드린 것처럼 최근에 계속 부동산 시장이 다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올 연초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가계대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만 보고 있더라도 무려 15조 5천억 원 정도만큼 가계대출이 증가했고 지금 7월 들어서 지금 한 10일 정도 영업일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다시 지금 7월 달에 들어서서 다시 또 6월 그 가계대출 증가치를 다시 또 초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것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보다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 또 외환시장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또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안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인플레이션 정말 이거 정부가 이렇게 뭐 압력을 두어서 뭐 생필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낮추어도 이 수도권 주택가격 아니면 뭐 전국적인 주택가격이 다시 막 이렇게 불붙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막 이게 몇십 퍼센트 뭐 아니면 몇 배로 이렇게 막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계부채가 또 막 증가하고 또 이것이 또 새로운 또 우리 어떤 그 시한폭탄의 뇌관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또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그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이것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완전히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다. 대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면밀히 보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연준이 그런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마침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난 1년 전보다 올해 6월과 지난해 6월과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또 근원 물가 지수, 코어 CPI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을 보면 한 3.3%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 그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한때는 최고치를 2022년 중반에는 9%를 넘었다가 이게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2023년 지난해죠. 지난해 초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 3%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3.0%까지 떨어졌다 했지만 이 코어, 그러니까 근원이 CPI로 보면 이게 3.3% 수준이고 이것은 미국 연준에서 바라보는 목표 상승률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실질 경제 상황도 보면 아직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GDP 상승률로 보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GDP 성장률도 올해 지난해가 2.5% 성장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 상태의 어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은 2.0% 정도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도 보면 실업률이 지금 4.1%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완전 고용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있다. 물론 사전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 아직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을 거다. 뭐 빨리 낮춰도 뭐 9월에 한 번 정도 낮추고 뭐 연말에 한 번 더 낮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러한 그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두 번이나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유심히 보고 있다. 지금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은데 더군다나 가계부채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니까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미 그 결정문에서도 결국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도권 집값 상승이었잖아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두 번이나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과도한 기대감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뭐 우리 그 국무총리도 말씀하시고 뭐 경제부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이 한국은행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발언을 사실 이 금통이 개최하기 전에 계속 했었는데 사실 진짜 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면 사실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근데 지난해에도 우리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40조 원을 풀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올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27조 원을 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또 완전 개편 또는 완화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또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7월에 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실시 5일 전에 이것을 2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을 좀 띄우겠다는 그런 용어를 아예 직접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PF가 좀 불안하니까 그 구조조정하는 것을 보고 있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분간 집값을 좀 더 띄워가지고 그래서 미분양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냐고요. 그런 정책을 계속 쓰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뜨고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위한다면 부동산 이런 가격 띄우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가계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기대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2번이나 말씀했다고 제가 했고요. 이렇게 그러한 기대에 제가 편승해서 주택 구입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이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뭐 대출을 많이 일으킨 분들은 금리를 빨리 낮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조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이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또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서민들, 가계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뭐 한국은행한테 왜 금리 낮추냐, 또 앞으로 낮출 거야. 이렇게 너무 압력을 가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차제해 드립니다. 여러분, 좀 영상이 깨끗하지 않고 또 목소리도 깨끗하게 들리지 않았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차제에 저희 집에서도 이러한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뉴스에 맞춘 그런 저의 어떤 평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